선관위 주최 인천광역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어제 OBS에서 열렸습니다. 다른 방송에서 함께 생중계가 됐었는데요.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수도권 매립지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시죠. 인천 시민들을 철저히 기망하고 우리 환경 주권을 서울 경기에 넘겨준 우리 인천판 을사늑약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확정된 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의 사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상당히 답답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당론 결정에 기반해서 사자 제협상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립니다. 사자 합의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2015년에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그리고 환경부가 함께했던 합의 내용. 그러니까 그 협약 당일에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실무자들도 만나서 이런 합의를 했었는데 이면 합의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를 2044년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온 거죠. 네, 사실은 이제 그 합의서가 어쨌든 뭐 공개가 됐으니까 이게 근데 이제 실제로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이것의 종료 시점이 뭐 후속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주장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로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는 이런 답답함, 무기력함 이런 걸 느꼈어요. 자, 당시 시장도 모르고 현직 시장도 모르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좀 그 자리에서 그 합의했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가 좀 나와서 그때 합의가 왜 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를 갖다가 밝히는 게 우선 아닌가요? 좀 그런 점에서 전현직 시장들의 이런 그 소위 진실 공방을 보면서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러면 44년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좀 건설적인 논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뚜렷한 해결책도 안 보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런 토론회가 과연 필요한 토론회냐? 사실 그 합의한 그 청문회에서 그 공직자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는 게 오히려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들을 정도로 좀 뭔가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운 그런 토론회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주장은 이제 박남춘 후보가 했습니다. 2044년까지 이면 합의가 있었다 사용하기로 이런 얘기했었는데 유정복 후보의 답변이 약간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의 협의였고 용도 폐기가 됐다 본인이 이제 몰랐다 이렇게 들렸던 측면도 있거든요. 자, 우선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라고 하는 이 이슈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하면 할수록 사실은 해법을 찾기가 참 요원한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지금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토론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두 분 모두 어떤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현직 간 책임 회피, 책임 공방으로 계속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양자만이 나와서 주장만 펴면 누가 옳은지 헛갈리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짚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공개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서울과 경기, 인천 여기 실국장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서 44년까지도 현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 만약에 실국장들이 이런 합의를 했을 때 그때 시장에게 과연 보고를 안 했을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마치 보고를 안 한 것 같은 두리뭉실한 해명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알고 폐기를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각 시도의 단체장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면에는 어떤 합의를 해놓고 후면에서는 실국장에 보다 디테일한 합의를 해서 나중에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A안, B안을 써먹으려고 하는 이런 묘수로 꼼수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더 황당한 것은 박남춘 후보입니다. 이 사안이 이런 이면 합의, 뭐 일종의 이면 합의 같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번에 알았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박남춘 후보도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내내 쓰레기 매립장 공방을 보면서 두 사람 모두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미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데 사실은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이정미 후보가 제시를 했죠. 결국은 다시 각 당이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사자, 환경부까지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다시 합의를 하는 이런 모양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박남춘, 유정복 이 두 분이 이번 선거를 끝나고 나서 과연 당론을 이끌어내고 그 당론으로 다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게 땅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한 측면이 있고, 이번에 경기도에서 포천이 대체 매립지다 이런 얘기 나오자마자 지역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인천시장 선거 토론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쟁점은 수도권 매립지 문제, 두 번째 쟁점 재정 건전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누가 얼마나 잘 갚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유정복 후보는 3조 4천억 원의 빚을 갚아서 재정 정상도시 만들었다. 박남춘 후보는 고작 220억 원의 빚을 감축했을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박남춘 후보는요, 금액 경쟁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땅 팔아서 빚 갚는 거 누가 못하는가. 3조 4천억 중에 대부분은 송도의 그 땅값이었는데 그 땅값이 지금은 대폭 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얘기 중에서 시티에 대한 얘기가 과연 어떤 얘기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공방도 오갔는데, 박남춘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선거 때마다 무슨 시티를 기막히게 들고 나오는데, 뭐 청라 K시티도 있고 강화 메디시티 있고 송도 엑스포시티도 있는데 이번에는 유홍콩 시티를 들고 나왔다. 유정복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내가 했던 그 시티에 대한 공약들, 박남춘 후보가 만약에 진정성 있게 했더라면 충분히 지금도 이룰 수 있었다. 이 시티에 관한 논란들. 지금 뉴 홍콩 시티가 그러니까 영종, 강화, 청라까지 묶어서 홍콩처럼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 뭐 무슨 시티 매번 선거 때마다 인천을 둘러싸서 새로운 어떤 마치 청사진처럼 제시를 하는데 실제로 성사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송도 정도가 그나마 성사가 된 걸로 보여지는데, 자, 하나 짚어볼까요? 우선 빚상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광역단체가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계속된 문제죠. 결국 그것이 시의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은 시민들이 지게 되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빚을 상환해서 빚 규모를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이 단체장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빚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빚이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쌓여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정복 후보의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계속 누적돼 왔던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땅을 팔아서라도 그 부채 규모를 축소해서 결국 시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슈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보면 유정복 후보가 당시에 3조 원 이상의 빚을 탕감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박남춘 시장 같은 경우는 재임 시절 고작 한 200억 남짓 되는 그 부채를 줄였다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공방에서 유정복 후보가 오히려 빚을 삭감했다는 측면에서는 더 시정을 잘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인상도 줬는데, 사실 부채를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천시가 뭐 복지를 쓰든 뭐 개발을 하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은 국가지책으로 부채로 땡겨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땡겨온 돈으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가 중요한데, 박남춘 후보의 지적은 사실은 빚을 갚았을 뿐이지 새로운 것을 전혀 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었고, 이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빚이라도 갚았지 박남춘 후보는 도대체 뭘 했냐, 이런 공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공방을 보면서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4년 인천시정을 이끌었는데 내세울 만한 어떤 성과랄까, 완성도 있는 성과물은 두 사람 다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인천광역시 뭐 300만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가시티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정복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시티 이렇게 자꾸 내세우고 그것이 현실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뭔가 좀 이 청사진만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았는데 실제로 뭐 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된 거는 유정복 전임 시장이 예를 들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4년 임기를 마치고 8년째로 넘어가는 재임에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들을 다 도외시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연속선상을 갖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4년 전에 박남춘 시장이 당선이 됐고 또 8년 전에는 유정복 시장이 당선이 됐었는데 이 두 사람의 선택지밖에 없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난 4년을 쪼개서 시정을 이끌어왔던 두 사람 외에 큰 선택지가 없다는 것은 인천 시민에게는 좀 불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성과 부분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확실히 박남춘 후보는 유정복 후보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메가 공약이라고 하죠. 큰 청사진은 없는 건 분명해 보이긴 한데 그래서 좀 더 작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작지만은 정말 아는데 인천 3호선을 만들겠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트램도 만들겠다. 각 동마다 랜드마크 만드는데 인공해변 들어가고 공원 들어가고 타워 들어가고 이것도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의심은 좀 듭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저 소위 맞춤형 공약들, 지역별 또는 세대별 맞춤형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거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본다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느낄 겁니다. 뭐 저는 뭐 맞춤형 공약이 결국은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각 지역별로의 어떤 그 민원 사항들, 그 다음에 수건 사업들 이런 것들을 담는 거니까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의 어떤 재원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컨센서스 합의를 이뤄내는 거겠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소위 공약들에 대한 이런 어떤 좀 실천 가능성, 그 다음에 재원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번 토론에서 저는 또 한 가지 느낀 점들이 서로 상대방의 그 소위 그 약점, 그러니까 좀 문제점, 그 시에 하다 보면 그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럼 내가 잘한 것들은 뭔지 이러이러해서 잘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4년 더 이 성과를 더 키우기 위해서 잘해야 된다. 또는 이런 잘한 건 있지만 내가 4년 전까지 이렇게 잘해왔던 게 지난 4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게 뭔지. 그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연장해가지고 새롭게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건설적인 경쟁이 돼야 되는데 상대방의 어떤 흠집내기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게 그럼 전술적으로 이렇게 선거공학적에서 보면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박남춘 후보가 현 시장이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 상대방의 약점을 이제 그 문제점을 파고들면 정책에 옛날 거는 잊혀지거든요. 옛날에 무슨 시티 한다, 그거 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불편한 거, 현재 내가 문제 있던 거 이렇게 느낀 것들은 아무래도 현 시장 체제에서 벌어진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박남춘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잘 공격을 피하면서도 이 소위 주제를 갖다가 자신의 어떤 그 동네별 공약으로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뭐 네거티브 논쟁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건설적인 토론들은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권자 입장에선 두 분이 말씀대로 이런 공정 경쟁, 흔히 말하는 이제 페어 플레이가 이루어지면서 좋긴 한데 선거가 이제 다가오면서 며칠 남지 않다 보니까 과열되는 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인천시장의 공방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부동산 의혹도 나왔습니다. 주장입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인천시장을 역임하신 분이 시흥에 가서 이런 투기를 합니까? 그리고 서민들이 쓸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서 투입을 한다는 거 이게 공정한 겁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 해놓고 SA 등급 최우수라고 얘기한 시민들이 알면은 박남춘 후보는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먼저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기된 건데, 그러니까 2019년에 유정복 후보가 시흥 150신도시의 한 상가를 다 산 건 아니고 점포 2개 정도 구입했는데 그게 한 22억이었다. 투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네. 사실은 뭐
이 투자 자체가 과정에서 어떤 불법이 있었다거나 또는 뭐 탈세가 있었다거나 이런 법적인 논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시에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죠. 다만 전직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천시장 출마 안 하고 경기도 가서 살 건 모르겠지만 또 이번에도 인천시장 출마가 예정돼 있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그 소위 그 투자 광풍, 우리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투자 광풍 속에서 타 지역에다가 그것도 자기 있는 돈이라면 모를까 대출을 80%면은 사실 다 대출받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건 투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민망스러운 일이죠. 불법은 아니지만 민망스러운 일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지금의 어떤 지지율 추이나 이런 거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이게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뭐 굉장히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이 있었다던가 또는 국민의 어떤 감정, 유권자들의 감정을 거스릴 정도로 금액이 굉장히 컸다던가 그래서 뭐 굉장한 수익을 얻었다던가 좀 이래야 되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민망스럽고 꼭 그랬어야 됐나라는 생각은 듣지만 이게 뭐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그 정도까지 가려면 좀 그러기에는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바람직하진 하지만 선거에서 약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률도 평가하고 성과도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남춘 후보는 스스로가 SA 등급 스페셜 A 등급을 받았다는 거고 유정복 후보는 뭐 실행률인가요? 이행률인가요? 그 부분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말이 맞는 겁니까? 자, 뭐 누구의 말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약을 이행하는 율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매니페스토도 있고 뭐 또 다른 별도의 단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체들이 이를테면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적인 영역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인가요? 제가 경상남도의 공약 이행률을 보니까 100%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들이 사실 지자체의 업무 성과, 평가 이런 거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걸 좀 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선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번 같은 경우 유정복 후보 입장에서는 박남춘 후보가 SA 등급이라고 해서 저는 사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스페셜 A 등급이라고 하는데 스페셜 A 등급을 16개 시도, 17개 시도에서 단 한 곳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탑 랭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유정복 후보는 그에 대한 반박으로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오히려 끝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의 등급에 머물러서더라. 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논쟁을 벌였는데 사실 제가 이제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공약 이행률에 대한 평가에서 반박을 할 때 만약에 본인이 시정을 완벽하게 완성도 있게 이끌었다 그러면 4년 전에 재선에 성공했어야겠죠. 그런데 본인은 4년 전에 재선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정 정도 물론 뭐 중앙정치 무대의 큰 변화랄까 뭐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시정을 정말 잘 이끌었다면 아무리 중앙정치의 어떤 변화무쌍한 이런 변화들이 있다 하더라도 유정복 시장 잘했어라고 해서 재임이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거는 그 자체가 사실은 평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조금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리고 사실 공약 이행률이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이 그럼 얼마였을까? 약 한 20% 전후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도 공약 이행률이 극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시정을 이끌면서 공약 이행률이 얼마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지연말단이다. 오히려 추진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 그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뜬구름 잡는 공약도 배제시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공약만 내세워서 그것을 마치 엄청난 이행률을 달성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유권자가 더 똑똑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